예. 오늘 미국의 보수주의 혁명인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보수주의, 근대 보수주의 혁명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950년대 러셀 커크 지난 첫 1강에 했던 사미스다트라든가 이런 버클리, 이런 보수주의 운동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까지 보수주의를 공부하다 보니까, 미국의 건국 자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은 보수주의의 어떤 혁명, 보수주의 혁명, 자유의 새로운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이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미국의 역사를 쭉 훑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 자체를 독립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수주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역사를 거쳐오면서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를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중점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약간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역사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문헌들 몇 가지 문헌들 계속 말씀드릴 텐데 이런 것들을 노트를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꼭 찾아보시거나 이렇게 자료로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일단 미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얘기했죠. 미국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정치 원리와 정치 사상들을 뽑아내서 미국을 건국을 했습니다. 물론 존 로크라든가 인테스티브에 이런 사람들의 문서도 참고했지만은 그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인용 문건이 인용 문헌이 뭐였냐면은 성경이었고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이었습니다. 모세오경 중에서도 출애굽과 신명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그 도덕 법을 토대로 어떠한 정부가 옳은 정부냐, 인간을 스스로 우리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를 찾았을 때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로 사실상 미국은 150년 동안 국가의 연습을 한 것이에요. 그 당시에 물론 천교도들이 들어와서 자치를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영국 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150년 동안 영국 왕의 지배를 받고 영국 왕한테 세금을 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쪽에 바닷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영국군이 오질 못해요. 영국군이 몇천 명씩 보내서 이렇게 통치를 하곤 하는데 완전히 그 나라를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3개 주로 분포가 되는데 13개 주가 각자 정부를 가지게 되고 각자 헌법까지 가지게 됩니다. 헌법. 각자가 완전히 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다가는 세금만 내는 겁니다. 세금만. 모든 그 당시에 법이라든가 이런 것 사법부도 따로 있어요. 영국의 지도를 받긴 합니다. 지도를 받기도 하고 가끔씩은 판사들을 파견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13개 주가 각 나라가 되어서 각 정부를 가지고 각 헌법을 발전시키게 됐습니다. 그게 150년을 흘렀어요. 150년 동안 흘렀어요. 그렇지만 이 13개 주가 무엇보다도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13개 주가 처음에 매사추세츠에서 처음에 제임스타운 있었죠. 제임스타운은 실패합니다. 포카몬타스 그 동네 거기 실패하고 메이플라워가 도착한 매사추세츠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매사추세츠에서 코네티컷이 생기고 로드아일랜드가 생기고 메릴랜드가 생기고 이렇게 13개 주로 나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였냐면은 교단이었어요. 교단. 그러니까는 처음에 퓨리탄들 청교도들이었죠. 회중파라 그랬어요. 회중파. 신학적으로는 이단이니 뭐니 논쟁이 많지만 어쨌든 회중파였다가 회중파에서 퀘이커 교도들로 분류가 되고 카톨릭도 나중에 들어가서 카톨릭이 세운 주는 메릴랜드입니다. 그리고 커네티컷 주 같은 경우에는 청교도 중에서도 좀 더 약간은 자유로운 그런 분파. 이런 식으로 교단의 차이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전부 다 기독교였어요. 전부 다 기독교의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물론 같았죠. 언어는 이제 영국하고 이제 같은 언어를 썼는데 앵글로폰이라 그러죠. 영어를 쓰는 사람들 앵글로폰. 그러니까 영국, 미국, 뉴질랜드, 호주, 카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앵글로폰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결국에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처음에 있었던 그 유대 기독교 전통들을 유지해서
지금의 문명까지, 지금의 인류 문명까지 버티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 쪽에는 영어권이 있고 반대쪽에는 프랑코포니가 있죠. 프랑스 말을 쓰는 사람들. 그리고 또 중국 시니카 중국 쪽이 있고 헌팅턴의 그 문명의 충돌을 보면은 문명을 7개로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딱 2개로 나누는데 대표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끌어온 그런 그 문명이라 하면은 이제 라틴어에서 영어권으로 분포가 됩니다. 그걸 이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같은 바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크빌의 그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보면은 모레스라고 그러죠. 모레스. 같은 도덕 혹은 습속이라고 할 수 있는 습속. 이게 뭐냐면은 습관의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브리탄이랑 노르망디랑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완전히 다른 습속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제일 위에 있는 로드 아일랜드랑 밑에 있는 조지아랑 같은 습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미국을 독립 선언문을 내기 전에는 영적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결국에는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 영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그 영국의 권리를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 이 뜻이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영국이 제대로 간수하고 있지 못하는 그 원래의 영국인들의 권리들을 우리가 다시 여기서 보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존 아담스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에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미국인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Englishman's right, 그러니까 원래 영국인의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 새 나라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뉴 잉글랜드였던 것이 아메리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독립을 하면서 왜 독립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인간사의 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들이 자연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마땅한 독립을 필요로 할 때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자연의 법과 자연의 하나님의 법, nature's law and of nature's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만 들으면은 이신론적인 하나님을 뜻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연의 하나님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와서 지금 와서 보니까는 이신론적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자연의 법과 하나님의 법, 자연의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 뜻은 뭐였냐면 존 로크가 썼던 통틀론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자연의 법은 자연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자연의 하나님의 법은 다름 아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말하는 것이 자연의 하나님의 법입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무슬림의 하나님이나 무슨 이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 기독교의 하나님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의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성경에 따라 마땅한 독립을 필요로 할 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독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영국의 정부가 하나님이 주신 권리들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뜻에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음의 진리를 자명한 진리로 여기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창조돼. 여기 평등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되었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평등하다는 것에 방점을 찍는 것은 저는 프랑스 혁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창조주, 피조물로서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똑같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 다 달라요.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격차가 있습니다. 격차를 존중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존엄성,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존엄성이 다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특정한 양보할 수 없는 권리, 그러니까는 불가분한 권리를 받았는데 아무한테도 뺏길 수 없는 권리를 받았는데
그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는 것이다. 이걸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를 딱 명시해서 말하는데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생명과 자유, 행복의 추구가 좀 헷갈리죠. 행복의 추구가 처음에 제퍼슨이 이것을 초안을 가지고 왔을 때 처음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생명과 자유와 소유라고 돼 있어요. 소유, property. 그러니까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선언서가 어디서 나왔냐면 존 로크의 통치론을 그대로 뺏겼다고 할 수가 있어요. 거의 표절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그 존 로크의 내용을 보면은 인간한테 세 가지 권리가 자연권이라고 분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권과 자연권과 소유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따온 겁니다. 여기서 행복의 추구라고 하면은 결국 소유권, 내가 번 것, 나의 소유,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권리가 생명과 자유만큼 소중하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목적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고 하는 생명권, 자유권과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류의 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만약에 정부가 이 세 가지 권리, 특정한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보장하는데 실패할 경우에 그 사람들, 그 피지배자들은 그 정부를 버리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은 더 이상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정부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될 때가 왔다. 인간사의 과정에서 그러한 때가 왔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을 선포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영국 정부가 여기 보면은 이게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다음에 이 본문이에요. 여기까지가 본문인데 이 본문에 그러니까 영국 왕이 왜 제대로 정부를 못했는지, 왜 제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보장을 못했는지 계속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그렇고 왕이 뭐 세금만 걷고 우리를 제대로 보호를 안 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언급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두 번 나왔죠. 자연의 하나님의 법 나왔죠. 그 다음에 창조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두 번 더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독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최고의 재판장께 호소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신의 섭리, Divine Providence라고 네 번째 하나님을 언급하죠. 신의 섭리의 보호를 의지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보기에 옳은 대로 정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최고의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보호하소서라고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독립선언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살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56명의 사람들의 본인들도 그렇고 자기 자녀들의 재산, 집들 거의 대부분 불탔어요. 그 로얄리스트라고 그러죠. 영국 왕 충성파들이 와가지고 집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자녀들이 전부 다 독립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죽거나 팔다리가 잘리거나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 56명 중에 죽은 사람도 많고요. 살해당한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준 자유를 우리가 지키는 것은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독립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드 액턴이라고 잘 아시죠? 그 모든 권력은 부패했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액턴경이 더 유명한 것은 원래 뭐냐면 자유의 역사를 쓰신 분이에요. 자유의 역사. 처음으로 자유의 역사학자라고 본인이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자유의 역사는 사실상 1776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면서 비로소 자유가 무엇인지 그 전에도 어렴풋이 알았지만은 1776년부터 비로소 인간의 자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 역사가 실제로 미국의 역사로 시작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자유에 대해서 대충 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 기독교 전통을 가졌던 그 로마나 이런 데서는 그런 감은 있었지만은 그것을 실제로 필라델피아에서 했던 것처럼 정부를 수립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관습에 얽매여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군주제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혁명을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군주제로 돌아가죠. 크롬웰이 혁명을 해가지고 왕을 끌어내렸는데 결국 그 관습에 대해서 다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노예가 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은 왕을 찾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임을 지난주에 배웠죠. 광야에서 벗어나서 바로 왕을 찾는 이스라엘 민족들 목성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왕이 없는 상태, 그런 관습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과 이것들을 연구해서 새로운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정부를 만드는 그런 첫 기회가 미국 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1776년에 자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서 11년 뒤에 미국의 헌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독립선언을 하고 영국한테 전쟁 선포를 하는 것이죠. 영국이 전쟁하러 쳐들어와요. 수천 명을 보내가지고 미국의 반란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고 하면서 결국에는 독립을 쟁취해냅니다. 파리 협정에서 1783년에 파리 협정을 통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미합 중국을 세우게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헌법이 없어요. 13개 국가가 따로따로 있을 뿐이지 이 13개 국가가 아직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이 물러났으니까 우리는 다시 13개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은 주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방 국가를 만들 만한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각 국가가 그 주권을 유지하는 것이 각 사람, 그 국민들의 그 생활 여건이나 어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의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좋은 정부는 어떤 정부예요? 사람하고 그 피지배층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퍼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큰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어디 저기 멀리 워싱턴이나 필라델피아에 있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우리의 세금을 거기다가 거두는 것은 좋은 정부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13개 주가 연합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될 이유는 큰 연방정부를 만들어야 될 이유는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방어를 해야 될 때 영국군 같은 침략으로부터 방어를 할 때만 필요했던 거지. 근데 이제 그 위협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연합할 의지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분열의 위기가 초래돼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빚을 졌거든요. 프랑스에서 그 모병제를 쓰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프랑스에 엄청나게 큰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에 갚아야 되는데 이 연방정부는 그 당시에 아주 느슨한 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징세권이 없는 거예요. 세금을 걷을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파산할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우리가 연방 헌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인 것이 1787년입니다. 원래 느슨한 연대가 하나 있었어요. Articles of Confederation이라고 이것을 개정을 하자라고 모였는데 결국에는 완전히 새로운 헌법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버지니아 플랜과 뉴저지 플랜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13개 주가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의회를 뽑고 대의민주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도 뽑고 의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각 주가 인구 비례로 의원들을 뽑아서 낼 것이냐 아니면은 각 주가 한 명씩 인구랑 상관없이 델라웨어는 몇천 명밖에 안 되고 뉴저지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한 명씩을 보낼 것이냐 이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요? 당연히 인구 비례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 주의 주권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미 주권이 형성이 되었고 각 국가가
각자의 헌법이 있고 각자의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권이나 한 나라나 마찬가지 그 국가가 그 주권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바로 보수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네티컷 타협안을 내는데 코네티컷 타협안이 결국 뭐냐면은 지금의 이 위대한 미국의 헌법이 이제 코네티컷 합의안으로 나옵니다. 결국 뭐냐면은 하원은 인구 비례로 의원들을 뽑아서 보내고 상원은 인구 비례가 아니라 각 주마다 두 명씩의 대표를 보내서 그 주의 주권을 대표하는 것으로 연방정부에다 보냅니다. 이게 굉장히 현대적인 어떤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계에서 최초였고 아직까지도 유일한 방법이고 아직까지도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구성입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번에 미국 선거가 있었을 때 여러분 보셨죠? 하원은 2년밖에 없어요. 임기가 2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상원은 대통령 첫 임기가 5년이잖아요. 그것보다 긴 6년입니다. 이 연수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고안을 해낸 그러한 결과물인데 6년씩을 하고 상원은 3분의 1씩 2년마다 갈리죠. 그래가지고 2년마다 선거를 3분의 1을 다 새로 뽑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번 뽑히면은 상원을 6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원은 결국에는 조금 더 보수적인, 조금 더 장기간의 어떤 국가의 정체성을 생각해서 법안을 판단을 하는 것이고 하원은 그때 자기 지역의 민원들을 바로바로 연방 정부에다가 말 그대로 대변해서 법안을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원에서 나온 모든 법안들은 상원에서 배제를 당하거나 상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돼요. 상원은 전체적인 연방 국가의 어떤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고 그 판단을 해서 이제 승인을 하는 것이죠. 비준을 하는 것이죠. 이 플랜이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유지가 되었던 것이고 미국의 가장 오래된 헌법이라고 그러죠. 가장 오래된 최초의 성문 헌법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앙정부의 권리와 중앙정부가 없을 수는 없죠. 여러 가지 국방 외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은 중앙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민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로서 각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각 국민의 주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지방 주권으로 통치를 받는. 그러니까는 최소한으로 침해를 받는 거죠. 침해를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개인의 권리가 그것이 최소한으로 침해를 받는 것이죠. 이게 현대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미국은 국민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라고 말을 합니다. National Government가 아니라 Federal Government라고 말을 합니다. 이 플루리버스 우놈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동전들 보면은 세 가지 미국의 트리니티라고 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미국의 가치관 3대 가치관이 적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자유, 리버티라고 적혀 있고 뒷면에 보면은 In God We Trust 라고 적혀 있죠. 우리는 신을 믿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써 있냐면 이플루리버스 우놈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바로 out of many, one, 여럿이 모여서 하나가 됐다는 뜻인데 이것을 요즘에 좌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문화라고 해석하죠. 다문화. 여러 가지 민족이 섞어가지고 다문화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원래 이 플루리버스 우놈은 뭘 뜻했냐면 13개 주가 모여서 하나의 연방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 플루리버스 우놈이라고 왜 라틴어를 굳이 썼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면은 이 알파벳 숫자가 세 보면은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루리버스 우놈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의 헌법을 다들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하면은 결국에는 중앙정부를 세우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 각자 국민의 주권들이 결국에는 침해를 받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준을 1787년에 서명을 했는데 3년 동안 이 13개 주가 다 서명을 안 하는 겁니다. 비준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각 주의 대표들이 다시 그 주에 가서 그 주에 따로 정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부의 의회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특히 뉴욕주가 가장 반대가 심했는데, 뉴욕주가 가장 반대가 심했는데, 왜냐하면 뉴욕주가 가장 부강했거든요. 가장 돈도 많았고 가장 힘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연방정부를 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거예요. 그랬는데 뉴욕주가 반대가 심했는데 뉴욕주 출신의 해밀턴이 중앙정부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밀턴이 뉴욕에 있는 신문사에다가 사설에다가 왜 연방정부가 필요한지를 논문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페더럴리스트 농고, 연방주의자 농구라고 이제 한국에 번역이 됐는데, 이게 이제 85개 논문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반명을 썼어요. 필명으로 뭘 썼냐면 퍼블리우스라고 썼는데, 퍼블리우스가 어떤 인물이냐면은, 퍼블리우스가 로마의 상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오해를 받았어요. 무슨 오해를 받았냐면 황제가 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았어요. 저 사람이 그 권력을 집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데, 저 사람의 꿍꿍이는 뭐냐면 저 사람이 황제가 되려고 해. 그래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 우리는 공화국인데 공화국을 군주제로 바꾸려고 해라는 오해를 받았는데, 그 오해를 이 사람이 씻어내고 정말 바른 그런 상원제의 공화국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퍼블리우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 중앙정부를 만들면서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다시 영국처럼 되려고 하는 거야? 중앙정부를 세워가지고 우리의 각자의 주권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았을 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각자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방정부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력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멕시코 사람들이 있고, 영국에서는 계속 우리를 넘보고, 북쪽에서는 프랑스 사람들이 내려오고 우리를 넘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필요하다라고, 이 논고를 하기 위해서 퍼블리우스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씁니다. 이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동시에 반페더럴리스트 논고도 씁니다. 끝까지 연방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논고를 또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이름을 썼냐 하면은 또 브루토스라는 이름을 썼어요. 브루토스가 누구예요? 가이사, 황제를 배신해서 죽이죠. 황제가 그러니까 원래 공화국이었는데 가이사가 군주제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밑에 상원들이 모의를 짜가지고 황제를 죽여버리자, 우리가 다시 공화국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브루토스가 대표가 돼가지고 황제를, 가이사를 칼로 찔러서 배신해서 죽이죠. 또 브루토스라는 이름으로 페더럴리스트 논고를 쓰게 됩니다. 어쨌든 이 뉴욕주와 버지니아주가 결국에는 비준을 해요. 근데 비준을 하는 조건이 뭐였냐면은 헌법을 우리가 비준해 줄 테니까 또 하나의 헌법을 만들어라. 무슨 헌법이냐면은 우리 각 국가, 지금의 헌법은 뭐예요? 연방 정부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연방 정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또 하나의 헌법을 만드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 각 국가, 연방 정부가, 중앙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각 국민의 주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주의, 각 국가, 그러니까 13개 국가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규정하는 그런 헌법을 만들어라. 그것을 만든다면 우리가 이것을 비준해 주겠다라고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뭐가 나왔냐면은 1789년에 비준, 13개 국가가 딱 비준하는 그 동시에 미국의 권리장군이 나옵니다. 권리장군은 뭐냐면은 헌법의 두 번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 헌법이 있다면 미국 헌법을 수정하는 10개의 논조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뭐가 나오죠? 국민의 주권, 국민의 권리가 무엇이냐? 그 권리는 연방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면은 종교의 자유가 나옵니다.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다 있는 것이죠. 웬만한 국민국가에는 다 있죠. 하지만 종교가 가장 먼저 들어간 헌법에 가장 먼저 들어간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종교 자유가 왜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국가의 근간이 결국 종교의 자유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풍소유죠. 정부가 아무리 세고 정부가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은 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주민이 총을 소유할 수가 있어야 된다. 각 주민이 나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수정헌법이 나온 거예요. 총기를 소유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만의 어떤 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열 번째가 나오는데,
1번부터 10번까지의 수정헌법을 1786년에는 이것을 미국의 권리장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정헌법이 나오지만 그거는 권리장전이라고 안 그래요. 어쨌든 미국의 그 세 가지, 아까 처음에 뭐였죠? 미국의 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헌법, 그리고 권리장전, 이 세 가지 문서를 미국의 자유헌장이라고 합니다. 자유의 헌장, 세 가지 문서를. 이것은 굉장히 짧아요. 길지도 않습니다. 짧기 때문에 뭐 프린트를 하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때는 이렇게 조금만 택으로 이런 식으로 책으로 나와서 많이 팔립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보수주의자들은. 우리가 보통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미국이 예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은 그래 미국은 미국의 주권을 따져야지. 그러면 우리는 코리아 퍼스트, 우리나라의 주권을 당연히 우리나라의 이권을 따져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미국 퍼스트는 미국에만 해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보수주의자의 자유는 미국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부를 세우고 제대로 된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부 먼저 한 그 종주국인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구성을 그대로 배워서 우리가 답습하지 않으면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할 때 미국 예외주의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우리나라의 또 다른 한국 예외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예외주의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알렉시스 디 토크벌이 이 내용을 굉장히 잘 설명을 했죠. 프랑스는 종교와 자유, 개인의 자유와 종교가 대립을 하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서로 상호 의존을 하는 거예요. 이 자유,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나라, 프랑스 같은 나라는 민주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은 종교라는 개념, 하나님을 인정하는 개념과 민주주의의 개념, 자유라는 개념,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이 같이 상호 의존해야 정부, 자유민주주의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크빌이 한 가지 예언을 한 게 있어요. 이 자유민주주의가 지탱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모든 미국인들이 같은 모래스, 같은 습속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13개 주가 서로 많이 떨어져 있지만 서로 같은 종교를 가지고 같은 정신적인 어떤 모래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분열이 되는 도중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썼던 당시가 1935년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30년 되니까 노예제, 그러니까 처음에 연방 헌법을 쓸 때요.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당시에 흑인들을 포함을 했던 말일까요?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흑인들도 포함을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미국의 헌법을 만들 때도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데 가장 큰 토론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노예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었어요. 노예들도 우리와 똑같은 존엄성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방할 것이냐 했어요. 그것을 결국에는 해방을 못한 상태로 건국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약속한 게 뭐냐면은 벤자민 러시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노예제가 있는 한 우리나라의 건국은 미완성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예제를 반드시 우리나라는 해방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국을 하고 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노예제가 뿌리 깊게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더 노예제로부터 탈피하지 못하는 정도로 경제가 완전히 노예제에 결속이 되는 겁니다. 특히 면재배가 크게 부흥을 하는데 면이 이 미국의 수출의 거의 70%에 달할 정도로 면이 없으면 못 사는데 면은 노예제가 없으면 집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노예제가 너무 깊게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 건국 정신, 그러니까 건국 당시에 독립하면서 노예들을 해방할 것이야 라고 했던 그 약속을 미국인들이 까먹기 시작합니다. 까먹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점점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루이지애나를 삽니다.
그러니까 제퍼슨이 루이지애나,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를 사죠. 이 보시면은 여기가 루이지애나예요. 그러니까 원래 프랑스 영토였는데 처음에 13개 주는 여기다 모였었잖아요. 13개 국가. 그러면서 오하이오, 인디아나 이렇게 여기까지 영토를 넓힙니다. 그러면서 여기 원래는 프랑스 땅이고 여기는 멕시코 땅이었어요. 여기는 텍사스고. 근데 이만큼의 땅거리를 산 거예요. 근데 땅을 사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새로운 이 땅에는 노예제를 허락할 것인가 아닌가였어요. 그러니까 13개 주에서 북부주는 노예제가 없습니다. 이미 헌법에 노예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남부주에는 노예가 있어요. 그리고 그 노예제가 점점 더 경제와 그 국가의 이 나라들의 정체성하고 점점 결속돼요. 노예제로부터 벗어나올 방법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새로 확장을 하면서 미주리 같은 나라를 확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미주리에는 여기 36도 30분고 이 위로는 노예제를 불허한다 라고 해서 이 밑에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노예제를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미주리 타협안이라고 합니다. 미주리 타협안. 미주리에서 타협을 했다 이거예요. 노예제를 타협을 했다 이겁니다. 그만큼 처음에 13개 국가들이 통일을 할 때는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이 뚜렷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영토를 확장하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캔사스가 있고 여기에 네브라스카가 있습니다. 근데 캔사스와 네브라스카를 이 주를 만들면서 이 1854년인데요. 1854년에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근데 이 법안이 뭐냐면은 캔자스 네브라스카는 어디 있어요? 미주리 36도 30분 위에 있죠. 그런데도 여기에다가 노예제를 허락하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제를 이 위로는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 미주리 타협안인데 그것을 어기고 이 위에서도 노예제를 하겠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북부의 사람들이 노예제만큼은 안 돼. 노예제를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의 건국 정신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미국이 노예를 허락하는 나라로 점점 나가는 겁니다. 북부에서조차.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원래는 정치를 은퇴했어요. 정치 연계를 은퇴했다가 이 칸사스 네브라스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서 다시 정계에 진출해서 공화당을 만듭니다. 공화당의 시작이 그거예요. 공화당의 시작이 뭐냐면은 미국을 노예를 허락하지 않는 국가, 그러니까 건국 정신에 충실한 그러한 국가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공화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내용을 토크빌이 맡은 것이에요. 토크빌은 뭘 봤냐면은 미국이 지금 분열되는 도시에 보이는 겁니다. 미국이 그 건국 정신을 잃어버리고 남부에서는 노예제가 점점 더 활성화되고 점점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엔 그 노예들과 백인들 혹은 그 남부의 사람들과 북부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충돌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25년 전이죠. 근데 이때 벌써 미국은 인종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링컨이 되었을 때 이 남부와 이 노예제를 허락하고 있는 남부와 북부가 충돌을 하게 되죠. 1954년에 공화당이 집권을 하고요. 1960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남북전쟁이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제를 해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예들을 해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화당을 창설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링컨은 어떤 사람이냐? 링컨은 보통 우리가 위키피디아 이런 데 찾아보면 종교가 없는 사람, 무교라고 나오는데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단지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 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 사람은 무교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교단에 일부러 소속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단의 대통령으로서 어떤 한 교단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그 교단이 아닌 다른 주를 차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교단의 소속을 멀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성경을 거의 통째로 외웠던 사람입니다. 성경, 특히 시편은 거의 달달달달 외웠다는 그냥 외웠다는 주변의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남북전쟁 도중에 게티스버그 연설을 통해서 건국정신을 호소를 하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는 결국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그 전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권, 그 전제에 우리나라가 세워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제는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다. 우리가 더 이상 영속할 수가 없다라고 호소를 했던 것이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당시에 그 게티스버그 연설을 하고 바로 다음 해에 1864년부터는 미국의 모든 동전에는 In God We Trust라는 단어를 새기기 시작해요. 이게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링컨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의 건국정신을 회복해서 쪼개질 뻔했던 미국을 다시 건국정신으로 하나를 만들죠. 남부의 그 남부를 상대로 전쟁을 이기면서 다시 통일을 시키죠. 그래서 결국 건국을 완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건국을 완성한 거예요. 아까 말했죠? 노예제를 해방시키기 전에는 건국이 미완이다라고 했는데 링컨이 건국을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미국의 파운딩 파더스, 국부들이라고 하면은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 헌법에 서명한 사람들하고 그리고 미국의 1대, 2대, 3대, 4대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메디슨까지를 대통령을 국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16대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링컨 대통령한테만 국부라는 명칭을 알아주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링컨이 이런 사람인데 게티스버그 연설이 결국에는 시편 90편에서 나옵니다. 시편 90편이 어떤 내용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죠. 가나안 땅을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그 자기 후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에 했던 기도가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이 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당장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러고서는 미국의 건국을 완성하고 20세기에 들어서서 미국이 다시 두 번째 위기를 맞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회주의의 노예입니다. 사회주의가 소련에서 시작을 했는데 1700 마르크시즘을 통해서 소련에서 시작했는데 소련의 간첩들이 20세기 초반이 되니까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쏠려 들어오고 미국의 지식인들이 사회주의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정부가 돼요. 왜 큰 정부가 되죠?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치르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정부를 엄청나게 크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정부는 무조건 작아야 돼요. 정부는 작아야지 개인의 국권을 최대한 덜찜해 하는데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심지어 그 누적세라 그러죠. 누진 소득세라 그러죠. 누진 소득세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8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벌면은 8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 보모국가가 돼버린 거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라가 개인들을 보살펴줄게 라고 하면서 정부가 커지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국민들을 세금으로 옥죄고 결국에는 복지를 한다고 하지만은 자립심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보수주의자의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건국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세속주의입니다. 공산주의와 함께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세속주의죠. 하나님은 없다. 인간은 전부 다 물질뿐이다. 영혼은 없다. 인간 상위의 도덕을 받아서 우리가 나라를 세운 것인데 인간 상위의 도덕이라는 것은 없다. 인간 스스로가 주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 인성이 최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싸워서 맞서서 이 역사를 이 진보주의의 사회주의 역사를 맞서서 싸우는 것이 보수주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사 사회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유사 전체주의 혹은 연성 전체주의, 소프트 토탈리테리아니즘이라고 하는데 연성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이 문화 마크시즘, 문화 성혁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족 파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부와 정치에 들어와서 미국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우정치입니다. 중우정치. 사람들이 건국정신을 공부하기를 꺼려하고 건국정신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서 레이건이 말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자유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핏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후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줘야지 이 자유가 유지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부모의 교육들, 가정교육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면서 이 전통, 이 자유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인간들은 정부에 종속이 되면서 종속되는 줄 모르는 것이죠. 다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제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부한테 모든 것을 맡겨버리지, 뭐 우리의 책임들을 다 정부한테 맡겨버리지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부로는 무슨 위협이 있죠? 이슬람의 위협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뭐 9.11 사건을 통해서 테러를 통해서 침투를 했지만은 외부적인 위협이 있었지만은 그거 말고도 이슬람의 그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유대 기독교인데 유대 기독교 안에 뭐가 들어와요? 아브라함 종교라고 해서 무슬림이 괜히 끼어들어옵니다. 무슬림은 완전히 다른 종교잖아요. 다른 하나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종교라고 해가지고 유대교와 기독교와 무슬림이 무슨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큰 사상적 위협이죠. 유대 기독교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중국 공산당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미국의 정치권과 미국의 사회 문화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위협이고 그 대항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버클리라는 유명한 그 저명한 보수주의자를 통해서 사미스타트 선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 보수주의자들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죠.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일어났고요. 교회 모럴 메조리티라고 그러죠. 모럴 메조리티가 뭐냐면 낙태 반대하는 교회들의 연합이에요. 카톨릭도 포함합니다. 그 모럴 메조리티가 결국에는 레이건 대통령을 당선을 시켰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모럴 메조리티가 당선을 시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학자들, 하이엑 같은 경제학자들이 있고 또 철학자들, 솔제니튼 이런 사람들이 소련에서 도망 나와서 썼던 작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수주의자들이 그 원래 미국의 자유의 정신, 그 자유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그 건국 정신을 추구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겨우겨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치인들로서는 골드워터, 레이건, 깅그리치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부시 대통령도 뭐 보수주의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하나의 어떤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본인은 보수주의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트럼프는 분명히 보수주의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정책은 전부 다 보수주의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의 그 어떤 개인의 사상이라든가 개인의 이념이라든가 그런 성향은 보수주의자가 아닐 수 있어도 분명히 보수주의 대통령입니다. 반면에 펜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보수주의자이죠. 기독교인이고 스스로 보수주의자이고 그 가치관을 완전히 깨닫는 사람이죠. 어쨌든 그러한 전통들을 미국에서 겨우겨우 문맥을 유지하고 있고 이번에 작년 선거를 통해서 지금 다시 후퇴를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레이건 11 여러분 보셨죠? 여기에 11가지 가치관이 나오죠. 이것이 보수주의, 결국에는 이 세속주의와 사회주의의 어떤 맞서는 그런 11가지 가치관, 11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많고 토론이 많은데요. 어저께도 그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격한 토론을 했어요. 세미나가 있었는데 트럼프 본인은 없다 하더라도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것, 그 마가 세력이라는 트럼프를 찍었던 무려 7,500만 명의 미국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 과제입니다. 공화당이 완전히 트럼프를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트럼프의 어떤 트럼프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8천만 명이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적당히 지우면서 트럼프가 일으킨 다시 노동자의 당으로 만들었던 공화당을 다시 기득권으로부터 뺏어서 노동자들한테 돌려놓았던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트럼프가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전히 공화당, 미국 보수주의의 과제로서 남아있는 것은 반사회주의라는 것이고 반피시주의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정체성 정치와 페미니즘과 뭐 언어를 통제하고 뭐 빅테크를 통해서 뭐 전체주의 유사하게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든 정부를 통해서 이것이 점점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은 결국에는 반피시주의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건국 정신을 회복하는데 점점 더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포퓰리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잘 승화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저께 있었던 토론도 보수주의가 결국에는 메리토크래시라고 그러죠. 엘리트들이 보수주의의 정신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이것이 트럼프를 통해서 대중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대중은 이 보수주의의 건국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트럼프의 인기에 쫓아서 트럼프를 찍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과제가 남아요? 이 대중을 이 보수주의의 정신, 건국 정신으로 교육을 하는 그 어마어마한 막대한 과제가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교육이라든가 문화전쟁의 그런 본격적인 문화전쟁이 지금 고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물러나는 이 계기가 사실은 미국 보수주의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되면은 이제 의회를 탈환해야 되는데, 의회를 탈환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없으면은 뽑히지가 않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CPEC에서 보니까 내가 누구누구를 지원을 하겠다, 누구누구는 낙선을 시키겠다 하고 딱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 지지율, 내가 낙선시키겠다고 한 사람이 지지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힘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 막강한 권력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과제인 것이죠. 공화당이 그것을 잘 수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2024년이 결국 대선에서 바이든의 정권을 뺏어와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좀 힘들 것 같지만 어쨌든 본인도 지금 카드로 남아있고, 펜스 부통령이 있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그리고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 그리고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지금 후보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힘을 합쳐서 이 마가 트럼프의 어떤 트럼피즘 지지 세력을 흡수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여기까지 마치는데요. 결국에 보수주의를 정리를 하다 보면 보수주의는 세속주의에 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보존하는 것이고,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는 것, 원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개화와 계몽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초적인 사회 질서, 남녀와 부모, 자녀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것이 보수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그 외에 모든 인류의 진보라고 하는 것, 인류가 진보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유토피아로 나가는 것을 진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인간 이성이 모든 것을 알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뭔지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의 이성을 올려놓는 것이 진보주의입니다. 그것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 보수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역사를 가로질러서 스탑을 외치는 것이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버클리가 말했듯이. 그러니까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고요. 인간을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고, 이데올로기를 부정하는 것이 보수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디폴트는 왕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바벨탑을 건설하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인류의 본성의 그 끌림, 그 경향을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통해서 우리가 저지하고 막아내는 것이 보수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저께 저기 한국의 그 보수주의자들하고 모임에서 얘기를 하다가 아주 제 뒤통수를 때리는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정치가, 우리 보수주의 운동을 하면서 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 보수주의를 전부 깨닫게 해서 보수주의가 이런 거예요, 보수주의를 믿으세요라고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상원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저명하신 신학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역할은 설득도 있지만, 설득을 하게 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설득보다는 우리는 증언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윈네스 하는 역할이다.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동안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를 알고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남은 자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천국에 입성할 것인데, 우리가 최대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 설득을 하려고 하겠지만은 그것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목적은 증언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보수주의의 정신을 증언으로 남겨놓는 것까지가 우리의 본연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어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렘넌트가 되는 것이죠. 남은 자가 되는 것이죠. 최후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결국에는 남은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를 하고 가능한 대로 더 많은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최대한 많이 렘넌트로 남은 자로 그 무리에 속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결국에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진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 있거든요. 원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에 맞서서 스탑을 외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는 그렇고 미국도 힘겹게 겨우겨우 그 자유를 뒷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의 명맥이 겨우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정부입니다. 연방정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원이 없고 국민정부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인구 비례로 국회의원들이 뽑히기 때문에 다수의 투표로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헌법처럼 그렇게 천대적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독일의 헌법을 따오면서 굉장히 보수주의 정신과 어긋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의 문제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개헌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통일 북한의 어떤 그런 세력들이 침투를 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은 과연 보수주의의 국가가 있는가? 미국의 그 정신, 미국의 보수주의의 자유를 우리 대한민국은 그 문맥을 유지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주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입니다. 한국 교회와 민족의 소명이고 대한민국은 과연 그러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우리가 밟고 나가야 될지를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주 때는 그래서 이승만의 독립정신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토론도 준비하셨고요. 연금목 선생님께서는 그 토론도 하셨다가 이제 무산이 됐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독립정신을 완전히 독파하셨는데 독립정신을 읽어오는 것으로 숙제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